운명적인 만남. 김민준. 39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독한 그림자를 짊어진 건축가. 그의 삶은 잘 정돈된 도면과 높이 솟은 건물들처럼 빈틈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차가운 콘크리트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업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따뜻한 온기가 부족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 건축가라 불렀지만 동시에 감정이 없는 기계라고도 수군거렸다. 그는 그런 시선에 무덤덤했다. 아니, 무덤덤한 척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루한 주말이었다. 민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해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를 찾았다. 그곳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보다는 신인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는 그 낯선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전시장의 한 구석,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도자기 작품이었다. 투박하면서도 섬세한 곡선, 흙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표면, 그리고 그 위에 덧칠된 담담한 유약은 묘한 실품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 작품 옆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한지은이었다. 28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짙은 회색의 롱코트와 차분한 갈색 머리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눈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비밀을 간직해온 오래된 도자기처럼 슬픔과 평온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작품, 정말 아름답네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잔잔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것은 화려한 미모나 유혹적인 몸매와는 거리가 먼 사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다가왔다. 저와 차 한잔 하실까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전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 건축에 대한 열정, 그리고 늘 혼자였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같이 만났다. 전시장에서, 찻집에서, 그리고 그녀의 작은 작업실에서. 민주는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지은은 그의 건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갔다. 민주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그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마음은 지은이라는 따뜻한 존재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그의 운명이라는 것을. 가슴 시린 고백. 민주는 지은을 만난 지 8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결심했다. 그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토록 확신에 찬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는 밤늦도록 고민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고르고 그녀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는 지은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주고 싶었다. 그를 설레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지은과 함께하는 미래로 가득했다. 그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전 민준 씨랑 결혼할 수 없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안 돼요. 결혼은 할 수 없어요.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은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쉰 지은은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네? 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자궁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남자도 진지하게 만나지 않았어요.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민준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결혼을 꿈꿨어요. 제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양심 없이 민준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민준 씨가 했던 말을 듣고 마음을 접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민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얼마 전 그가 조카들과 놀면서 나는 나중에 아이를 셋 이상 낳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은은 그의 말이 옳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는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 불완전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세요. 제 꿈도 꾸지 못한 아이들, 민준 씨는 꼭 가져야 해요. 지은의 눈빛은 절망과 사랑, 그리고 깊은 미안함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는 없어도 돼요. 저는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다. 바로 가족들이었다. 특히 아이를 간절히 바라셨던 민준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민준의 말에 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정말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부모님께 평생 대못을 박는 일인데. 괜찮아요. 부모님께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고 일단은 결혼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너무 고마워요.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절 살려주셨어요. 그의 마음은 굳건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은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모님의 실망을 감수하는 편이 나았다. 그는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은 비밀스러운 거짓말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행복의 밑바닥에는 불안하고 위험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상견례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민준을 극진히 환대했고 민준의 부모님 역시 지은의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만족해 하셨다. 특히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민준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지은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의 어머니를 보며 민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거짓말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지은의 아버지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민준 군, 잠시 우리 집으로 들러줄 수 있나? 자네와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네.
민주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특히 자네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지은의 아버지는 찻잔을 대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 지금 은행 빚이 좀 있다고 들었네? 신혼부부 대상의 대출 상품은 조건이 훨씬 유리하지.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네. 민주는 그의 말에 설득력을 느꼈다. 그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 했지만 번번이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그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민주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이내 그가 지은에게서 들었을 것이라 합리화했다. 자네와 지은이가 정식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네가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고, 무엇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서로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걸세. 그의 제안은 민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게다가 지은의 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는 결국 지은의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은은 이 사실을 알고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민준의 결정에 동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그들은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법적인 부부가 되는 순간 민주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평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불안감이었다. 그들은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는 대출 조건을 완화받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었고, 지은은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민준의 법무사 사무실에 갑자기 익명의 남성들이 찾아와 지은에 대해 묻는 일이 몇 번 있었지만 민주는 그저 이상한 미끼였고, 민주는 이미 그 교묘한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한편의 각본이었다. 그리고 그 각본의 마지막 장은 민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욕의 그림자가 드리운 신혼여행. 결혼식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다.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민준과 지은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했지만 어쩐지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그저 결혼식의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지은이 직접 고른 제주도였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 민주는 설렘에 들떠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지은은 내내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렸고, 화면이 켜지면 곧바로 확인하고는 다시 휴대전화를 감추는 행동을 반복했다. 지은 씨, 어디 아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냥 비행기가 좀 무서워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뿌려졌다. 무서워하는 것 치고는 휴대전화를 너무 신경 쓰는데? 제주도에 도착한 후 그들은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예약해둔 고급 리조트로 향했다. 리조트에 도착한 지은은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짐을 풀기도 전에 그녀는 민준에게 먼저 씻으라고 했다. 민준 씨, 먼저 씻어요. 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민준은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샤워를 마친 후 민준은 지은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려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거실에는 지은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더 늦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나는 섬뜩한 문구가 보였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 사라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그는 혹시라도 지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몰래 리조트 뒤편으로 향했다. 리조트 뒤편은 어두컴컴한 숲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초조하게 지은을 기다렸다. 그때 숲속에서 낯선 남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왜 이렇게 늦어? 약속 시간이 지났잖아.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아. 이번에도 실패인가? 젠장, 이렇게 쉽게 놓칠 수는 없어. 우리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낯선 남자들의 대화를 엿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말하는 그 여자가 지은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몰래 동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녘에 돌아온 지은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밤 공기 좀 쐬고 왔어 라고 둘러댔지만 민주는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혼여행이 사실은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사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의 신혼여행은 이제 달콤한 휴가가 아닌 차가운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림자. 민주는 신혼여행 내내 겉으로는 행복한 남편인 척 연기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지은이 잠든 틈을 타 몰래 그녀의 가방을 뒤져보았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낡은 가죽 지갑, 그리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지은의 이름으로 된 신분증은 여러 개였고 얼굴은 같았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달랐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지은이 눈을 떴다. 민준 씨, 뭐해?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자신들을 미행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곳으로 걸어갔다. 지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민준 씨, 저 사람들 이상해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걱정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민주는 지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몰래 탐정에게서 온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지은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 그녀의 본명은 김민서였다. 그녀는 고등학교 중퇴 후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를 전전하며 여러 남자들을 농락해온 프로 사기꾼이었다. 탐정은 그녀의 과거 남자들을 찾아내어 진술을 받아냈다. 한 사업가는 그녀에게 속아 수십억 원을 잃고 파산했고 한 중년의 교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아내와 이혼한 후 그녀에게 버림받았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매력에 홀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민주는 사진들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 속 지은은 민중이 알던 수수하고 청초한 모습이 아닌 짙은 화장을 한 채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들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었다. 특히 한 사진 속에서는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바로 리조트 뒤편에서 민중이 만났던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때 민주는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자궁암으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던 고백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원하는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사랑을 연기하며 남자들의 돈을 빼앗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이 아닌 수십 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정과 17범의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했던 제안은 그가 보내온 파일 속 사진들을 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자신이 알던 한지은이 아니었다. 매일 밤 그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소름 끼치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의 가슴은 사랑 대신 차가운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파일에 적혀 있는 희생자들의 연락처를 보고 그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50대 초반의 사업가 박정훈이었다. 그는 한때 꽤 성공한 건설회사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사무실에서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 여자, 저에게는 박선영이라고 했었죠. 저는 그녀에게 홀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라며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아빠처럼 따랐고 그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보육원 건설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며 그에게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다. 그는 의심 없이 모든 재산을 털어 그녀에게 주었고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그는 파산했다. 그녀는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악마였습니다. 특히 외로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냈죠. 박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은퇴한 대학 교수 최영민이었다. 그는 지은에게는 김은서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인 척 접근해왔고 그녀의 순수함과 지적인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교수님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에요 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인 씨와 똑같은 패턴의 사기 수법에 전율했다. 세 번째 희생자는 놀랍게도 민준이 과거에 잠깐 알고 지내던 후배 정호준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다고 했다. 정호준은 한때 유망한 변호사였지만 지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그녀가 저지른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감옥에까지 다녀왔다. 그녀는 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며 접근했어요. 그러다 사랑에 빠졌다고 했고 저는 그녀가 한 회사의 억울한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준 서류들을 검토하고 변호하다가 제가 오히려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을 빼돌렸고 저는 그녀에게 버려진 채 감옥에 갔죠. 출소 후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3명의 남자들은 각자 다른 이름, 다른 배경으로 지은에게 당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녀의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에 희생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대한 거미줄 같은 사기극의 진실을 깨달았다. 지은의 부모님은 유명한 정치인이나 평범한 예술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들이었다. 그들은 딸을 이용해 사람들의 돈과 명예를 빼앗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악마들이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주는 더 이상 지은을 사랑했던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를 단죄하려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그는 이 사기극을 끝내고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의 복령이 반다가는 가면에 가려진 아버지, 거대한 배우 민주는 희생자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와 침묵 속에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는 이제 지은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녀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는 곧바로 사립탐정에게 민주는 사진 속에서 박태영이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서 박태영의 얼굴에는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가 아닌 냉혈한 범죄자의 섬뜩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했던 제안, 신혼부부 대출을 언급하며 그를 설득했던 모든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그를 법적인 덫에 빠뜨리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다. 민주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이 알려주었던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마치 민준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민주는 그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했다. 민주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해 박태영의 행방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탐정은 박태영이 운영하는 비밀 조직에 대해 알아냈다. 그 조직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훈련시켜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오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 조직의 핵심 멤버이자 박태영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그녀의 매력과 지능은 이 모든 사기극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의 눈물, 그녀의 아픈 과거, 그녀의 사랑 고백, 이 모든 것이 그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그 사랑을 무기로 삼아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그는 지은이 남긴 흔적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용했던 서랍, 책상, 심지어 버려진 편지 조각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한 개의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USB에는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는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지은이 그동안 사기를 친 남자들의 명단,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았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지은과의 재결합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지은과 그녀의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자신이 당한 모든 모욕과 피해를 대갚아주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차가운 증거들과 법률적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암벽하게 연기했거든. 그래서 눈치채기가 더 쉬웠지. 민준의 말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당신은 이미 내 모든 것에 엮여버렸어요. 당신의 재산, 당신의 명예,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오만함과 뻔뻔함에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끔찍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이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을 느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고백,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거짓말,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한 잔인한 칼날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아니, 이제 당신이 엮여버린 거야. 내가 당신을 고소할 거거든? 혼인 무효 소송, 사기죄,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범죄 조직까지 전부 밝혀낼 거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곧 감옥에 갈 거야. 당신이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지은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움찔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치밀한 반격에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이 등신 같은 놈! 내가 너 같은 한심한 놈 하나 잡아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 했더니 너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남자야. 네가 뭘 안다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인생은 너 같은 놈들한테 놀아나는 거였어. 내가 널 사랑했다고? 웃기지 마. 지은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민준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침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막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복수를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밝히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아빠 복수의 서막. 거미줄을 끊어내다 지은을 내쫓고 난 후 민주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남겼을지도 모를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현금 다발, 그리고 지은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지은이 그동안 자신과 다른 남자들에게서 빼앗은 돈들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계획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들을 넘겼다. 변호사는 민준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준 씨, 이건 단순한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다. 민준은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경찰에게 진술했다. 결혼부터 시작된 사기극,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지은의 계획, 그리고 그녀의 배후에 있던 아버지 박태영에 대한 정보까지. 민준의 진술은 한편의 범죄 스릴러와 같았다. 경찰은 민준의 진술을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지은과 그녀의 아버지 박태영은 이미 수배 대상이었고 경찰은 민준이 제공한 해외 계좌 정보를 토대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민준은 이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지은이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던 장소들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사진, 그리고 그녀의 사기 행각을 기록한 일기장까지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민준을 최후의 먹잇감으로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가진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탐냈고 그를 통해 자신의 최종 목표인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 했다. 민준은 그녀의 일기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절망을 느꼈다. 최영민은 지은이 사용했던 가명과 그녀의 사기 수법에 대한 진술을 했다. 정호주는 그녀의 횡령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경찰에 넘겼다. 이 모든 증거들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은과 박태영이 운영했던 범죄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고 그들의 피해자들은 수십 명에 달했다. 경찰은 마침내 박태영의 행방을 추적해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지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서울의 한 은신처에 숨어 있었다. 경찰은 민준의 협조를 받아 지은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보고 싶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니? 지은은 민준의 목소리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의 감정을 이용해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민준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갤러리에서 만나요. 그녀의 제안에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던지고 있었다. 민준은 지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민준과 지은의 만남 장소에 잠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갤러리에서 혼자 민준을 기다리던 지은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녀는 체포되던 순간까지도 민준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결국 당신도 날 이용했군요. 민준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 대한 모든 미련과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한편의 비극이었지만 민준은 그 비극을 딛고 일어나 진실을 밝히고 자신과 다른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은 이미 그녀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증언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사람, 민준 씨는 저에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이용했죠.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지은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는지. 연애실에서 만난 지은은 예전에 단아하고 청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라한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앉아있는 그녀는 낯설기 그지없었다. 민준 씨,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은 침묵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아니면 제가 가진 돈이 그렇게 탐났나요? 민준의 질문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둘 다요. 처음에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한테 보여준 진심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잠깐의 환상이었어요. 전 영원히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 당신 아버지, 그 사람도 전부 알았나요? 민준의 질문에 지은은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지은의 옆에서 지켜보던 교도관이 민준에게 귓속말을 했다. 박태영이 지금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지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은 씨가 잡힌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은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연애를 마치고 구치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온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 삶이 예전처럼 평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은의 그림자,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사정, 그리고 파멸의 끝. 지은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던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법정에는 그 외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모여들어 지은과 박태영이 저지른 죄를 고발했다. 지은은 재판 내내 무표정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민준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날 너무 쉽게 봤어. 그녀의 섬뜩한 목소리에 민준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어떤 마지막 함정을 파놓았을지 알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민준은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민준 씨, 큰일 났습니다. 지은이 민준 씨를 역고소했습니다. 네? 역고소라니요? 무슨 혐의로요? 폭행 및 감금죄입니다. 민준 씨가 지은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힘들지만 꽤 그럴듯합니다. 민준은 경악했다. 지은이 마지막 발악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는 변호사에게 그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이미 지은의 치밀한 계획에 당황하고 있었다. 지은은 신혼여행 당시 찍었던 영상과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흔적들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은이 신혼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민준의 결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언론은 민준을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여론은 빠르게 민준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한때 정의를 위해 싸운 남자로 불렸던 민준은 이제 가정을 꾸리려던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파렴치한 남자로 낙인 찍혔다. 민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건축 사무실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은이 던진 마지막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준을 끌어내려 함께 파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신혼여행 당시 자신의 리조트 방을 찍었던 CCTV 영상을 찾아냈다. 영상에는 지은이 새벽에 몰래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돌아온 후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듯한 모습도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민준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다시 섰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CCTV 영상과 지은의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재판장은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결국 지은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녀는 재판장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태영은 이미 수감되었고 그녀의 범죄 조직은 해체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도 거짓말로 민준을 모함하려 했던 죄까지 더해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은 텅 빈 법정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은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모두 버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대한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의 파멸은 이제 끝났고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연속에서 피어난 희망. 지은과 박태영의 재판은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지은은 사기, 횡령, 위증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명상은 땅에 떨어졌다. 그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재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까지도. 그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작업실을 얻어 혼자서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밤낮 없이 도면을 그리고 건물의 모형을 만들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에 그와 함께 일했던 한 직원이 찾아와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를 지켜보던 한 중년의 건축가는 그의 재능을 높이 사며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비로소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과거 지은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던 사업가 박정훈을 만났다. 박정훈은 민준을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 군, 자네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네. 나는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네. 자네도 그러길 바라네. 박정훈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박정훈처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지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계획했다.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바꾸려 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작은 건축 사무실을 다시 열었고 그의 사무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살아가며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민준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의 치유로 바꾸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피어날 수 있다.